잠깐 지우지 마시오. 이 글씨 윤판서 어른의 필법이오. 시작 획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눌러 꺾는 이 버릇, 점을 찍을 때 반드 직접 가르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필법이오. 혹시 윤판서 어른의 아드님이 아니시오? 기다리시오. 당신 태서 아니오? 그 이름을 부르지 마시오. 당신 맞구려. 태서 당신이 맞구려. 그 이름은 15년 전에 죽었어. 야담 주막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장 장터의 거지 바닥이. 전라도 남원 장날이면 사방 신비에서 사람이 몰려드는 큰 장터가 있었다. 동문 밖 넓은 마당에 좌판이 깔리고 소잔등에 집단을 얹은 농부, 머리에 광주리를, 인아낙, 엿가위 소리를 찰칵찰칵 울리는 엿장수까지 한데 뒤섞이면 장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고을이었다. 국밥집 솥뚜껑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대장간 망치 소리가 쇳물 냄새와 함께 바람을 타면 장날을 기다려 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기대와 흥정의 빛이 서렸다. 그 북적이는 장터 한복판, 국밥집과 떡전 사이 좁은 그늘에 늘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사내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닥이라 불렀다. 바닥에서 먹고 바닥에서 자고 바닥에서 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었다. 바닥이의 나이는 30 남짓으로 보였으나 정확히 아는 이는 없었다. 때가 절어 빛이 가려진 얼굴, 한쪽 무릎이 해진 바지, 엄지가 내다보는 집신 한 켤레가 바닥이의 전부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거지라면 일에 구걸에 능해야 하건만 바닥이는 손을 벌리는 법이 없었다. 장터 상인들의 짐을 날라주고 소잔등을 씻겨주고 국밥집 뒷마당에서 장작을 패주고는 그 품삯으로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것이 바닥이의 하루였다. 바닥이 오늘도 여기 있었냐? 국밥집 주인 막돌이 안하기에 뚝배기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배가 부르디. 저쪽 생선전 김서방네 짐이 새 짐이래. 가서 날라주고 와. 바닥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말이 없는 사내였다. 웃지도 화내지도 투정하지도 않았다. 생선전 김서방의 짐 새 짐을 좌판까지 날라주고 돌아오면 막돌이 안하기 국밥 한 그릇을 놓아주었다. 바닥이는 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한 뒤 느릿느릿 국밥을 먹었다. 숟가락질이 묘하게 반듯했다. 국물을 흘리는 법이 없고 젓가락으로 건더기를 집을 때 손목이 꺾이는 각도가 어딘가 품이 있었다. 저 거지 밥 먹는 꼴이 양반 같다니까. 떡전 할머니 복순이 혀를 찼다. 양반이 왜 거지가 되어? 그냥 어디서 밥상머리 교육은 좀 받은 놈이겠지. 막돌이 안하기 웃으며 받았지만 바닥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국밥을 다 먹고 나면 바닥이는 늘 같은 자리, 국밥집과 떡전 사이 느티나무 그늘로 돌아가 앉았다. 그리고 멍하니 하늘을 보거나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긁적이다가 사람이 부르면 또 일어나 짐을 날랐다. 장터 사람들에게 바닥이는 공기 같은 존재였다. 없으면 허전하고 있어도 딱히 눈에 띄지 않는. 다만 한 가지, 장터를 오래 드나든 사람이라면 눈치챈 것이 있었다. 바닥이가 혼자 앉아 나뭇가지로 땅을 긁적일 때 그것이 그냥 낙서가 아니라는 것. 모래 위에 또박또박 글자 같은 것이 새겨지다가 바닥이가 일어서며 발로 쓱 지워버리면 아무도 읽지 못했다. 한 번은 엿장수 칠보기가 몰래 다가가 보았다가 모래 위에 적힌 것이 글자임을 알아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야, 바닥이. 너 글 알아? 바닥이는 눈만 한 번 깜빡이더니
발로 모래를 쓱 밀어 지우고는 자리를 떴다. 칠복이가 뒤에서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다. 이상한 놈. 칠복이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장날이 바빠지면 곧 잊었다. 장터에서 거지 하나의 비밀은 소값이나 곡식값보다 중요할 리가 없었다. 바다기에게도 밤은 찾아왔다. 장이 파하고 좌판이 거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장터 마당은 휑하니 바람만 남았다. 바다기는 국밥집 처마 밑에 지푸라기를 깔고 누웠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면 바다기의 눈이 유독 오래 열려 있었다. 잠들지 못하는 것인지 잠들기 싫은 것인지 그 까만 눈에 별빛이 고이면 바다기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러나 입 모양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이 시의 한 구절이라는 것을 알았을 터이다. 가을 장날이었다. 아침부터 하늘이 높고 바람이 서늘했다. 장터에는 추수를 앞둔 기운이 감돌아 사람들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았다. 바다기도 어느 때처럼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집 나르는 일이 많아 아침부터 생선전, 포목전, 대장간까지 4번이나 오갔다. 막돌이 안하기 국밥에 고기를 한 점 더 얹어 주었다. 오늘 많이 일했으니까 더 달라고 하지 마. 바다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기 한 점이 든 국밥을 먹을 때 바다기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다. 한동안 잊고 있던 것, 이 맛이 불러일으키는 기억 때문이었다. 바다기는 국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왼손으로 오른쪽 소매를 걷어 올렸다. 아무 의미 없는 동작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글을 쓰기 전에 나오는 오래된 버릇이었다. 바다기는 자신도 모르게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모래 위에 천천히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한 획, 한 획이 깊고 또렷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피더니 또다시 발로 쓱 지워버렸다. 장터의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바다기는 처마 밑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내일도 모레도 장날이면 바다기는 여기 있을 터였다. 장터의 거지 바다기, 아무도 모르는 이름을 가슴에 묻은 채 제2장 현감 행차와 엎어진 옆판. 며칠 뒤 장날 아침부터 장터 어귀가 술렁였다. 현감 김진호의 행차가 장터를 지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현감이 장터를 지나는 일은 드물지 않았지만 지날 때마다 탈이 났다. 현감 행차의 길을 비키지 않았다. 절을 늦게 했다. 소가 울어 행차를 놀라게 했다는 온갖 트집으로 장터 사람들이 봉변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현감 행차래. 좌판 안쪽으로 들여놔 어서. 포목전 이 서방이 서둘러 좌판을 옮기고 있었다. 엿장수 칠복이도 옆판을 한쪽으로 밀었다. 국밥집 막돌이 안악은 솥뚜껑을 덮으며 혀를 찼다. 관가 양반이 장터를 왜 지나가? 돌아가면 될 것을. 그러나 투덜거림은 투덜거림이고 아무도 현감 행차에 대들 사람은 없었다. 바다기도 느티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거지가 현감의 눈에 띄면 좋을 것이 없었다. 이윽고 장터 어귀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고 군졸 넷이 길 양쪽에 서며 소리쳤다. 물렀거라. 현감 대감 행차시다. 가마가 장터 한복판을 관통하듯 들어섰다. 군졸들이 좌우로 장터 사람들을 밀어내며 길을 텄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한쪽으로 비켜섰다.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도, 엿가위 소리도, 소 울음소리도 일시에 멈춘 듯 장터가 조용해졌다. 그때 아이 하나가 옆판 사이를 뛰어가고 있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 코에 콧물이 마르지 않은 얼굴에 손에는 엿 한 조각을 쥐고 있었다. 어미가 덕삼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이는 듣지 못했다. 엿을 입에 물고 달리던 아이가 군졸의 다리에 정면으로 부딪혔다. 작은 몸이 나동그라지며 엿판 하나를 뒤엎었다. 엿 조각이 모래 위에 흩어지고 엿가위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굴렀다. 군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놈이! 군졸이 아이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엿장수 칠보기가 다가가려다가 다른 군졸의 눈을 보고는 발을 멈추었다. 장터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발끝을 보거나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현감 대감 행차의 여판을 엎어 이 더러운 것이 행차를 더럽혔으니 이놈의 아비를 불러 곤장을 쳐야겠다. 군졸이 소리쳤다. 아이의 어미가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제발 아이가 어려서 모르고 그런 것이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미가 이마를 땅에 찧었다. 군졸은 콧방귀를 뀌었다. 모르면 가르쳐야지. 이놈을 관하로 끌고 가서 아비에게 곤장 30대를 물리겠다. 가마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현감 김진호는 이런 소동에 관심이 없다는 듯 발을 내리지도 않았다. 군졸의 말이 곧 현감의 뜻이었고 장터의 법이었다. 그 순간 느티나무 뒤에서 바다기가 걸어 나왔다. 느릿느릿 언제나처럼 느린 걸음이었다. 장터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온 바다기가 군졸 앞에 섰다. 군졸이 눈을 치켜떴다. 뭐야, 이 거지는? 바다기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와 군졸 사이에 자기 몸을 넣었다. 군졸이 아이를 잡은 손을 놓지 않자 바다기가 조용히 아이의 팔을 감싸 안았다. 군졸이 바다기의 어깨를 밀쳤다. 비켜, 이 더러운 놈아. 거지 주제의 관가 일에 끼어들어. 바다기가 밀쳐져 모래 위에 한쪽 무릎을 찍었다. 그러나 아이를 놓지 않았다. 군졸이 다시 손을 들어 바다기의 뺨을 때리려 할 때 바다기가 입을 열었다. 장터에 온 일에 처음으로 들리는 바다기의 목소리였다. 낮고 갈라졌으나 또렷했다. 대명률, 형률편, 투구조. 7세 이하의 아이는 고의가 아닌 한 형벌을 논하지 아니한다. 장터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군졸의 눈이 동그래졌다. 장터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바다기를 보았다. 바다기는 무릎을 꿇은 채 왼손으로 오른쪽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밟힌 모래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래 위에 또렷이 새겨졌다. 大明让密巡律都欧条凡年7岁以下非故杀勿论. 군졸이 글자를 내려다보았다.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했다. 뒤따르던 다른 군졸 하나가 다가와 모래 위를 보더니 나직이 속삭였다. 형님, 저거 진짜 대명률인 것 같은디. 첫 번째 군졸이 이를 악물었다. 거지한테 법을 들이대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이놈이 거지 주제에 율문을 아는 척이야. 바다기가 고개를 들어 군졸을 올려다보았다. 까만 눈의 감정은 보이지 않았으나 시선이 단단했다. 율문은 천한 것도 귀한 것도 아닙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같으니까요. 군졸이 주먹을 불끈 쥐었으나 장터 사람들의 눈이 모두 이쪽을 보고 있었다. 가마 안에서 기척이 났다. 현감 김진호의 목소리가 발 너머로 흘러나왔다. 시끄럽다. 빨리 지나가거라. 현감의 명이 떨어지자 군졸은 아이를 놓았다.
아이의 어미가 아이를 낚아채듯 안고 뒤로 물러났다. 군졸이 바닥이를 노려보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거지 주제에 잘난 척했으니 두고 보자. 행차가 지나갔다. 나팔 소리가 멀어지고 장터에 다시 소음이 돌아왔다. 그러나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의 눈이 바닥이에게 쏠려 있었다. 바닥이는 여전히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이의 어미가 돌아와 바닥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를 얻지. 바닥이가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발로 모래 위에 글자를 지우려는 듯 발끝을 움직였으나 이번에는 지우기 전에 사람들이 이미 보고 있었다. 모래 위에 새겨진 한문이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엿장수 칠보기가 눈을 크게 떴다. 야, 바닥이. 너 진짜 글을 아는 거였어. 바닥이는 대답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고개를 숙였다. 숨을 고르는 것인지 후회하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왼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엿장수 칠보기가 모래 위에 남은 글자를 다시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거 거지 글씨가 아닌디. 제3장 모래 위의 소문. 장날이 끝나도 그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장터에서 벌어진 일은 장터를 넘어 마을로, 마을을 넘어 주막으로 퍼졌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것은 현감 행차도 엎어진 여판도 아니었다. 거지 바닥이가 모래 위에 율문을 썼다는 것, 그것도 대명률 원문을 한치의 틀림없이 썼다는 것이 장터의 화제였다. 아니, 거지가 대명률을 안다고? 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농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안 믿으면 칠보기한테 물어봐. 걔가 똑똑히 봤대. 글씨가 어찌나 반듯한지 관아 이방 글씨보다 낫다더라. 미친 거 아니야? 거지가 무슨.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그 전에도 모래에 뭔가 쓰고 지우는 걸 본 사람이 있대. 소문은 장날마다 살이 붙었다. 다음 장날이 돌아오자 장터 사람들의 눈에 바닥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짐을 날라주는 바닥이를 보며 수군거리고 국밥을 먹는 바닥이의 숟가락질을 훔쳐보고 느티나무 아래 앉은 바닥이가 나뭇가지로 땅을 긁적이면 슬슬 다가가 보려는 사람이 생겼다. 바닥이는 달라진 시선을 느꼈는지 더 이상 모래에 글을 쓰지 않았다. 나뭇가지도 짚지 않았다. 그저 짐을 나르고 밥을 먹고 처마 밑에서 잠을 잤다. 사람들이 말을 걸면 고개만 끄덕이거나 한마디를 할 뿐이었다. 그러나 이미 터져 나온 비밀은 다시 담을 수 없었다. 소문이 퍼지니 장터 밖에서 구경꾼이 왔다. 서당 훈장이 찾아와 바닥이를 보고 갔고 기생 월선이가 장터에 들러 바닥이를 힐끗 보며 웃었다. 거지 양반이 글을 안다니 세상에. 월선의 말에 떡전 할머니 복순이 받았다. 양반이라 하지 마. 저것이 양반이면 나는 판서 마누라여. 웃음이 터졌지만 바닥이는 들리지 않는 척 고개를 돌렸다. 소문이 퍼지면서 장터의 대필쟁이 오막손이 신경을 곤두세웠다. 오막손은 장터 한쪽에 좌판을 깔고 문맹인 백성들의 편지와 소지를 대신 써 주며 먹고 사는 사내였다. 글씨는 그럭저럭이었고 값은 비쌌다. 소지 한 장에 쌀 2되를 받았다. 장터에서 글 아는 사람이 자기뿐이어야 장사가 되는데 거지 하나가 율문까지 쓴다는 소문은 오막손에게 달갑지 않았다. 오막손이 바닥이에게 다가왔다. 야, 바닥이. 내가 글을 안다는 소문이 자자한디 사실이요?
바다기가 고개를 들어 오막손을 보았다. 대답이 없었다. 그를 안다면 어디서 배웠냐? 거지가 그를 알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장터에서 대피를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오막손의 목소리에 견제가 섞여 있었다. 바다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대피할 생각 없습니다. 그래, 없으면 됐어. 오막손이 돌아섰지만 눈이 편치 않았다. 거지의 글씨가 자기보다 낫다는 소문이 돌면 장사에 지장이 생길 터였다. 장터의 소문은 바람과 같아서 잡으려 하면 더 세게 불었다. 세 번째 장날이 지나자 소문은 남원 고을 전체로 퍼졌다. 동문 밖 장터에 글 아는 거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술자리마다 나왔다. 어떤 사람은 바다기가 과거에 낙방한 선비일 거라 했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도망친 관리일 거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미친 거지라 했다. 바다기는 소문을 피하듯 장터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느티나무 그늘을 떠나 장터 끝자락, 빈 우마차가 세워진 구석에 쪼그려 앉았다. 그곳에서도 집 나르는 일을 하고 밥을 얻어먹고 밤이면 처마 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어느 늦은 오후 장터에 사람이 빠지고 햇살이 누렇게 기울 무렵 바다기는 자기도 모르게 다시 모래 위에 앉아 있었다. 우마차 옆 모래바닥이 넓고 고왔다. 바다기의 왼손이 오른쪽 소매를 걷어 올렸다. 손가락이 모래 위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율문이 아니었다. 시였다. 秋风吹破旧山河故人何处共长歌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줄의 한시는 가을 바람에 부서진 옛사나를 노래하고 옛사람은 어디에서 함께 노래할 것인가를 묻고 있었다. 글씨는 단정하면서도 힘이 있었고 획의 시작과 끝에 붓의 운필이 살아있는 듯했다. 손가락으로 모래에 쓴 글씨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바다기는 시를 다 쓰고 한참을 내려다보았다. 눈이 촉촉해진 것 같기도 했으나 해가 기울어 얼굴에 그림자가 져 있어 알 수 없었다. 바다기가 일어서며 발을 들어 지우려는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바다기의 손이 멈추었다. 누군가가 서 있었다. 제사장 과거길 선비, 장터 끝자락에 서 있던 사내는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 선비였다. 도포에 갓을 쓰고 등에는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었다.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도포의 먼지와 집신의 다름새가 말해 주고 있었다. 선비의 이름은 한도윤이었다. 한도윤은 남원 장터에 잠시 들른 참이었다. 먼 길을 가려면 미투리를 새로 사고 주먹밥이라도 싸 가야 했다. 장터 한쪽에서 미투리를 흥정하고 떡전에서 인절미를 산 뒤 우마차 옆을 지나려던 참이었다. 모래 위에 쪼그려 앉은 거지의 등이 보였고 그 거지가 모래 위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려 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새겨진 글자가 눈에 들어온 순간 한도윤의 걸음이 멈추었다. 秋风吹破旧山河 한도윤의 눈이 크게 떠졌다.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글씨를 보고 있었다. 획의 꺾임, 점이 찍힘, 파임의 방향. 그것은 한도윤이 잊을 수 없는 필체였다. 바다기가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바다기가 재빨리 발로 모래를 지우려 했으나 한도윤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잠깐 지우지 마시오. 바다기의 발이 멈추었다. 선비가 모래 위에 무릎을 꿇듯 앉아 글씨를 들여다보았다. 한참을 보았다. 고개가 천천히 들렸고
선비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이 글씨 윤 판서 어른의 필법이요. 바닥위에 몸이 돌처럼 굳었다. 입술이 떨렸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도윤이 다시 말했다. 나는 한도윤이라 하오. 어릴 적 윤경아 판서 어른 문화에서 4년간 글을 배웠소. 이 필법을 어찌 잊겠소. 시작 획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눌러 꺾는 이 버릇. 점을 찍을 때 반드시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이 호흡. 이것은 윤 판서 어른이 직접 가르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필법이요. 바닥위에 눈이 흔들렸다. 입을 꾹 다물고 있었으나 왼손이 떨리고 있었다. 한도윤이 바닥위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때가 끼고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 그러나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어딘가 기억의 윤곽과 겹치는 것이 있었다. 혹시 윤 판서 어른의 아드님이 아니시오? 바닥위가 고개를 돌렸다. 일어서려 했다. 한도윤이 바닥위의 소매를 잡았다. 기다리시오. 윤 판서 어른 댁에 아드님이 하나 있었소. 내가 어른 문화에 들어갔을 때 그 아드님은 12살이었소. 이름이 태서 윤태서였소. 어른이 늘 아드님 글씨 연습을 봐주셨지. 내가 그 옆에서 같이 배웠소. 바닥이, 아니, 그 사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윤 판서 어른이 영모에 연루되어 처형되셨을 때 아드님은 15이었다고 들었소. 가산이 정몰되고 가족이 흩어졌다 했소. 그 뒤로 아드님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소. 한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이 태서 아니오? 긴 침묵이 흘렀다. 장터 끝자락에 저녁 바람이 모래 위를 쓸었다. 바닥위에 입이 열렸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이름을 부르지 마시오. 한도윤의 눈에 물기가 돌았다. 태서, 당신이 맞구려. 바닥위가, 아니 윤태서가 고개를 떨구었다. 어깨가 한 번 크게 떨리더니 오래 눌러온 것이 금이 간 듯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 이름은 15년 전에 죽었소. 한도윤이 바닥위 옆에 앉았다. 두 사내가 나란히 모래 위에 앉아 있었다. 선비와 거지, 그 사이에 15년의 세월이 놓여 있었다. 한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동안 어찌 지낸 거요? 바닥위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해가 장터 너머로 기울고 주위가 어둑해지고 상인들이 좌판을 걷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바닥위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누이와 함께 쫓겨났소. 가산이 정몰되고 노비로 보내졌소. 어머니는 이듬해 병으로 돌아가셨고 누이는 어디로 팔려갔는지 모르오. 나는 노비 신분에서 도망쳤소. 그 뒤로 10여 년 이름을 버리고 떠돌았소. 거지로 품팔이로 이 장터에 흘러들어온 것이 3년째요. 한도윤의 손이 떨렸다. 윤 판서 어른의 영모 혐에 그것이 사실이었소. 바닥위의 눈이 처음으로 날카로워졌다. 사실이 아니요. 무슨 뜻이요? 아버지는 영모에 가담한 적이 없소. 당시 남원 현감이었던 자가 조정에 거짓 밀고를 올린 것이요. 아버지의 재산과 직위를 탐낸 것이요. 밀고가 올라가고 조사도 제대로 되기 전에 아버지는 처형되었소. 한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남원 현감이라면 지금의 현감 김진호가 그때도? 아니요. 그때 현감은 김진호의 부친 김대복이었소. 김대복이 죽고 그 아들 김진호가 현감 자리를 이어받았소. 부자가 대를 이어 남원을 쥐고 있는 것이요.
한도윤이 주먹을 쥐었다. 그렇다면 윤 판서 어른의 누명을 벗길 수 있는 증거가 있소. 바다기가 고개를 저었다. 증거는 관아 장부 속에 있을 것이요. 그러나 나는 거지요. 관아 문턱에 발도 들일 수 없소. 설령 증거를 찾는다 해도 누가 거지의 말을 들어주겠소. 한도윤이 바다기의 어깨를 잡았다. 내가 듣겠소. 나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이요. 과거에 급제하면 상소를 올릴 수 있소. 아니, 과거 전이라도 가명에 호소할 수 있소. 바다기가 쓸쓸히 웃었다. 웃는 얼굴을 처음 본 한도윤이 가슴이 아렸다. 도윤, 당신은 변하지 않았소. 어릴 적에도 의로운 아이였지. 태서. 그 이름 부르지 말라 했소. 나는 바닥이요. 윤태서는 죽은 사람이요. 한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윤태서는 죽지 않았소. 모래 위에 그 글씨가 증거요. 제5장 뒤집힌 장부. 한도윤은 과거기를 멈추었다. 남원을 떠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유는 하나였다. 윤태서를 이대로 두고 갈 수 없었다. 과거는 다음에도 볼 수 있소. 그러나 진실이 묻힌 채 한 해가 더 가면 증거는 더 깊이 사라질 것이요. 한도윤의 말에 바다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도윤을 말리지도 않았다. 말리지 않는 것이 바다기의 대답이었다. 한도윤은 남원 고을을 돌아다니며 15년 전의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15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었고, 기억하는 사람도 입을 열지 않았다. 김진호 현감의 귀에 들어가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마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한도윤이 옛 인맥을 더듬어 찾아간 곳은 남원 향교였다. 향교의 늙은 직원 중에 당시 관아의 이방 밑에서 서리를 지낸 노인이 있었다. 노인의 이름은 박치문이었다. 박치문은 한도윤을 보자 고개를 저었다. 윤 판서 일은 묻지 마시게. 나도 살아야 하네. 한도윤이 물러서지 않았다. 어르신, 윤 판서 어른의 아드님이 살아 있습니다. 박치문의 눈이 흔들렸다. 태서 도련님이 살아 있어. 남원 장터의 거지로 살고 있습니다. 박치문이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주름진 얼굴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지나갔다. 그 도련님이 거지가 되었단 말인가. 한도윤이 박치문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이 당시 서리로 있었다면 장부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윤 판서 어른의 영모 혐의가 조작이라는 증거가 관아 장부에 있을 것입니다. 박치문이 한숨을 쉬었다. 장부는 관아 문서고에 있을 거야. 그런데 문서고는 현관만 열 수 있어. 그리고 15년 된 장부가 아직 있을지도 모르지. 있을 겁니다. 관아 문서는 30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박치문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법대로라면 있어야 해. 그런데 어떻게 들어갈 건가? 한도윤이 생각에 잠겼다. 관아 문서고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그러나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어르신, 관아 문서고의 구조를 아십니까? 박치문이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30년을 관아에서 일했는디 모르겠나. 문서고는 관아 뒷마당 동쪽에 있어. 자물쇠가 셋이야. 하나는 현감이 갖고, 하나는 이방이 갖고, 하나는 호장이 갖고 있지. 셋 중 둘이 있어야 열 수 있어. 한도윤이 바다기를 찾아가 이 이야기를 전했다.
바다기는 한참을 듣고 나서 말했다. 위험하오. 들키면 당신도 역적의 잔당으로 몰릴 수 있소. 알고 있소. 왜 이렇게까지 하오? 나는 남이오. 한도윤이 웃었다. 남이 아니오. 윤 판서 어른이 나에게 그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과거를 볼 생각도 못했을 것이오. 어른의 은혜를 갚을 길이 이것밖에 없소. 바다기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붉어진 것을 보이고 싶지 않은 듯했다. 며칠 뒤 한도윤은 박치문의 도움으로 관아에 이방 송다로를 만났다. 송다로는 김진호 현감 밑에서 이방을 하고 있었지만 현감의 횡포에 불만이 많은 사내였다. 박치문이 중간에서 다리를 놓았다. 다로야, 윤 판서 어른 사건의 장부를 한 번만 봐줄 수 없겠냐? 송다로가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어르신, 그러다가 저 목이 날아갑니다. 내 목이 날아가기 전에 현감이 내 월봉을 다 떼먹겠다. 작년에도 이방 월봉석 달치를 떼먹지 않았냐? 송다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한도윤이 말을 이었다. 장부를 확인만 하면 됩니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용만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장부에 조작의 증거가 있다면 가명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가명에서 조사가 내려오면 현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송다로가 눈을 가늘게 떴다. 현감이 바뀌면 이방인 나한테도 좋은 거 아니요? 그렇지요. 송다로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만이요. 딱 한 번. 그날 밤 송다로가 문서고의 자물쇠 하나를 열었다. 나머지 하나는 박치문이 은퇴할 때 몰래 만들어 둔 호장의 열쇠 모조품이었다. 박치문이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자 문서고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한도윤이 등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가 쌓인 장부들이 선반 위에 빼곡했다. 15년 전 장부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 송다로가 밖에서 망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빨리 하시오, 빨리. 한도윤이 장부를 찾았다. 갑자년 형방 기록이었다. 먼지를 털고 펼쳤다. 등불 아래서 빛바랜 글씨를 더듬어 읽어 내려갔다. 윤경아, 판서, 영모, 혐의건. 밀고자 남원 현감, 김대복. 한도윤의 손가락이 장부를 짚으며 아래로 내려갔다. 밀고 내용, 증인 이름, 증거 목록.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 증인 3명의 이름 옆에 같은 날짜, 같은 필체로 서명이 되어 있었다. 3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서명한 것이다. 그런데 장부 다른 곳에는 이 3 증인이 각기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증언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거짓이요. 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증인들의 서명이 같은 날 한꺼번에 쓰여졌소. 별도로 증언했다는 기록은 거짓이요. 누군가 3 증인을 한자리에 불러 서명시킨 것이요. 한도윤은 장부의 해당 부분을 종이에 베껴 적었다. 날짜, 필체, 서명의 잉크 빛깔까지 꼼꼼히 기록했다. 장부를 다시 선반에 올려놓고 문서고를 나왔다. 송다로가 자물쇠를 잠그며 땀을 훔쳤다. 이제 어쩔 거요? 한도윤이 베껴 적은 종이를 품에 넣으며 말했다. 가명에 가야 합니다. 제6장 모래 위의 상수. 한도윤이 장부의 비밀을 가져왔을 때 바닥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떠올랐다. 분노도 기쁨도 아니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다. 증거를 찾았소, 태서. 바닥이가 종이를 받아들었다.
글씨를 읽어 내려가는 눈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다 읽고 나서 종이를 내려놓았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오. 부족하다니? 이 기록은 증인 서명의 모순을 보여줄 뿐이오. 밀고 자체가 거짓이라는 직접 증거가 아니오. 가명에서 이것만 가지고 재조사를 명하지는 않을 것이오. 한도윤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오? 바다기가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상소를 올려야 하오. 상소, 가명에? 그렇소. 그런데 보통 상소로는 안 돼요. 15년 전의 사건을 다시 들춰내려면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오. 가명에서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관심이. 한도윤이 바다기의 눈을 보았다. 무슨 생각이오? 바다기가 일어섰다. 오래간만에 등이 곧게 펴졌다. 장날에 장터 한복판에서 모래 위에 상소문을 쓰겠소. 한도윤의 눈이 커졌다. 모래 위에? 종이에 쓴 상소는 관아에서 막으면 그만이요. 그러나 장터 한복판 모래바닥에 쓴 상소는 막을 수 없소. 장날에 모인 수백 명의 눈이 증인이 되는 것이요. 한도윤이 무릎을 쳤다. 그렇소. 사람들이 보면 소문이 퍼지고 소문이 가명까지 가면 가명에서 무시할 수 없소. 바다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표정은 밝지 않았다. 한 가지 각오해야 할 것이 있소. 상소를 쓰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바다기가 아니게 돼요. 윤태서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것은 역적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다시 짊어지는 것이요. 한도윤이 바다기의 손을 잡았다. 역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그 이름을 짊어지는 것이요. 장날이 돌아왔다. 아침부터 장터가 북적였다. 바다기는 느티나무 아래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은 짐을 나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국밥집 막돌이 안악이 국밥을 갖다 주었지만 바다기는 손을 대지 않았다. 한도윤은 장터 어귀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박치문도 송다로도 제각기 자리를 잡고 있었다. 만일에 대비해 한도윤이 가명에 보낼 정식 상소문을 품에 넣어두고 있었다. 한낮이 되었다. 장터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이었다. 바다기가 일어섰다. 느티나무 그늘을 벗어나 장터 한복판으로 걸어갔다. 국밥집과 엿판과 포목전과 생선전이 둘러싼 넓은 모래마당, 사람들이 오가는 그 한가운데 바다기가 섰다.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었다. 거지 바다기가 장터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 이상했다. 바다기가 무릎을 꿇었다. 왼손으로 오른쪽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리고 오른손 검지를 모래 위에 대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사람만 보았다. 그러나 모래 위에 또렷한 글씨가 새겨지기 시작하자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엿장수 칠보기가 엿판을 놔두고 다가왔다. 떡전 복순 할머니가 목을 빼고 보았다. 포목전 이서방이 좌판 뒤에서 일어섰다. 모래 위에 새겨지는 글은 상소문이었다. 한문과 한글이 섞인 글이었다. 장터 사람들 중에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이도, 한글만 읽을 수 있는 이도, 아무것도 읽을 수 없는 이도 있었기에 바다기는 한문으로 쓰고 그 아래 한글로 풀었었다. 소인은 전 호조 판서 윤경하의 아들 윤태서입니다. 15년 전 아버지는 영모의 누명을 쓰고 처형되었습니다. 밀고자는 당시 남원 현감 김대복이었습니다. 증인의 서명이 조작되었으며 아버지의 재산을 탐한 거짓 밀고였습니다.
모래 위에 글이 한 줄 한 줄 새겨질 때마다 장터가 조용해져 갔다. 수백 명의 눈이 모래 위를 보고 있었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다. 바다기가 계속 썼다. 소인은 15년간 이름을 버리고 거지로 살았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가명의 재조사를 청합니다. 관아 문서고의 갑자년 형방 기록을 살펴주십시오. 글이 끝났다. 바다기가 손을 멈추었다. 모래 위에 새겨진 상소문은 10걸음 너비에 이르렀다. 바다기가 고개를 들었다. 수백 명의 얼굴이 보였다. 어떤 눈에는 놀라움이, 어떤 눈에는 측은함이, 어떤 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저 거지가 판서 아들이라고? 영모가 조작이었다니.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바다기는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모래 위의 상소문 앞에 등을 곧게 펴고 그 순간 장터 어귀에서 군졸들이 들이닥쳤다. 현감 김진호의 명이었다. 장터에서 난동을 부리는 자가 있다. 잡아들여라. 군졸 6이 바다기를 향해 달려왔다. 장터 사람들이 술렁였다. 그런데 군졸이 바다기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람들이 바다기 앞을 막아섰다. 처음에는 엿장수 칠복이었다. 야, 이 사람은 그냥 글을 쓴 거여. 난동이 아니라. 칠복이 뒤에 포목전, 이서방이 섰다. 그 뒤에 막돌이 안하기, 복순 할머니가, 생선전 김서방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군졸이 멈칫했다. 수십 명의 장터 사람들이 바다기를 에워싸고 있었다. 군졸의 우두머리가 소리쳤다. 비키지 못할까? 관가의 명이다. 모래에 글 쓴 것도 죄가 되는가? 누군가가 소리쳤다. 군졸의 얼굴이 붉어졌다.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다. 장터 밖에서도 소동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다. 한도윤이 군졸 앞으로 나섰다. 나는 선비 한도윤이요. 이 사람이 쓴 것은 가명에 올리는 상소문이요. 상소는 백성의 권리요. 이것을 막는 것은 율에 어긋나오. 군졸의 우두머리가 이를 갈았지만 수백 명의 눈앞에서 함부로 손을 쓸 수 없었다. 결국 군졸들은 물러났다. 그러나 가기 전에 한마디를 남겼다. 현감 대감께 보고하겠다. 각오해라. 군졸이 물러나자 장터에 환성이 터졌다. 그러나 바다기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제7장 거지의 벼로. 소문은 장터를 넘어 남원 고을 전체로, 남원을 넘어 인근 고을로 퍼졌다. 남원 장터에서 거지가 모래 위에 상소문을 썼다. 판서의 아들이 15년간 거지로 살았다. 영모가 조작이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주막에서 주막으로, 장터에서 장터로 번져나갔다. 현감 김진호는 이를 갈았다. 바닥이, 아니 윤태서를 잡아들이려 했으나 장터 사람들이 윤태서를 숨겨주었다. 국밥집 막돌이 안악의 뒷방에, 포목전 이서방의 창고에, 떡전 복순 할머니의 다락에 번갈아 숨어 지냈다. 현감이 포교를 풀어 수색했지만 장터 사람들이 한 덩어리로 입을 다물었다. 거지가 어딨는지 아느냐? 포교가 물으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답했다. 거지요? 장터의 거지가 한둘이어야지. 모르겠소. 한편 한도윤은 가명으로 향했다. 품에 정식 상소문과 장부의 사본을 넣고 전주 가명까지 이틀을 걸었다. 가명에 도착하여 상소문을 접수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 가명의 문지기가 선비 하나의 상소를 쉽게 받아 주지 않았다.
15년 전 사건의 재조사라? 증거는 있소. 한도윤이 장부 사본을 내밀었다. 문지기가 흘깃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걸로는 안 돼요. 돌아가시오. 한도윤이 물러서지 않았다. 가명 앞에서 사흘을 버텼다. 그 사이 남원 장터의 소문이 가명에까지 도달했다. 가명의 관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다. 남원에서 거지가 상소문을 모래에 썼다더라. 판서의 아들이 거지로 살았다는 거 아니야? 소문이 가명 안까지 퍼지자 감사의 귀에도 들어갔다. 전라 감사 이원직은 이 소문을 무시할 수 없었다. 백성들 사이에 이미 퍼질 대로 퍼진 이야기를 덮으면 감사 자신이 진실을 숨긴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었다. 감사가 한도윤을 불렀다. 내가 남원의 그 선비냐? 그렇습니다. 증거를 보자. 한도윤이 장부 사본과 상소문을 올렸다. 감사가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한참 뒤 고개를 들었다. 증인 서명의 모수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구나. 감사가 암행어사를 남원에 파견하기로 했다. 그 소식이 한도윤을 통해 남원으로 전해지자 장터 사람들이 들끓었다. 윤태서가 숨어있던 막돌이 안악의 뒷방에서 이 소식을 들은 윤태서의 얼굴에 오랜 긴장이 풀리는 기색이 스쳤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다. 현감 김진호는 암행어사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발빠르게 움직였다. 관아 문서고의 장부를 없애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방 송다로가 한 발 먼저 움직여 장부 원본을 몰래 빼돌려 한도윤에게 전달했다. 송다로는 장부를 넘기며 말했다. 이제 나도 현감한테 찍혔을 거요. 제발 이걸로 끝을 내주시오. 한도윤이 장부 원본을 받아든 날, 암행어사가 남원에 도착했다. 장날이었다. 장터에 사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장사꾼만 온 것이 아니었다. 소문을 듣고 인근 고을에서 구경꾼이 몰려왔다. 장터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한낮 장터 어귀에서 함성이 터졌다. 암행어사 출두요. 마패를 든 사내가 장터로 들어섰다. 젊은 관리였다. 그 뒤로 가명의 군졸들이 따랐다. 장터 사람들이 길을 터 주었다. 암행어사가 장터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다. 현감 김진호가 끌려 나왔다. 행차 때 그렇게 위풍당당하던 가마는 보이지 않았고 현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윤태서가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걸어 나왔다. 거지 바닥이의 모습 그대로였다. 때 묻은 옷, 해진 집신. 그러나 등이 고닫고 걸음이 달랐다. 암행어사가 장부 원본을 펼쳤다. 남원 현감 김진호, 내 부친 김대복이 갑자년에 호조판서 윤경하를 영모로 밀고 한 건에 대해 증인 서명의 조작이 확인되었다. 김진호의 무릎이 꺾였다. 그것은 선친의 일이지 소인의. 선친의 일이라 했느냐. 그런데 내가 현감이 된 뒤에도 윤경하의 가산 정몰 재산으로 관할을 운영한 기록이 이 장부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부당하게 정몰한 재산을 대를 이어 쓴 것이다.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졌다. 김진호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살려주십시오. 암행어사가 선언했다. 남원 현감 김진호를 파직하고 갑자년 윤경하 영모건을 재조사하여 조정에 보고한다. 윤경하의 아들 윤태서의 노비 신분을 즉시 해제하고 정몰 재산의 반환을 명한다. 장터에 함성이 터졌다. 엿장수 칠보기가 엿가위를 찰칵찰칵 울리며 소리쳤고 막돌이 안악이 눈물을 훔쳤고
복순 할머니가 거봐. 내가 뭘 했어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포목전 이 서방이 만세를 외쳤고 장터 전체가 환호에 휩싸였다. 윤태서는 장터 한복판에 서 있었다. 함성 속에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5년이었다. 이름을 버리고 바닥에서 살고 모래 위에 글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한 15년. 그 세월이 한꺼번에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한도윤이 다가와 윤태서의 손을 잡았다. 끝났소, 태서. 윤태서가 고개를 저었다. 끝이 아니요. 시작이요. 한도윤이 웃었다. 그날 저녁 장터에 잔치가 벌어졌다. 장터 사람들이 돈을 모아 국밥을 끓이고 막걸리를 샀다. 윤태서도 사람들 사이에 앉아 국밥을 먹었다. 막돌이 안악이 국밥에 고기를 듬뿍 얹어주며 말했다. 오늘은 특별히 많이 넣었다. 더 달라고 하지 마. 윤태서가 웃었다. 웃는 얼굴이 서글프면서도 따뜻했다. 옆에 앉은 덕삼이 여판 사건 때 그 아이가 윤태서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아저씨, 또 글 써줘. 모래 위에. 윤태서가 덕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써줄게. 며칠 뒤 윤태서의 누명이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벗겨졌다는 소식이 내려왔다. 윤경아 판서의 영모 혐의가 무고로 판명되었고 윤태서에게 가문의 이름이 돌아왔다. 정몰 재산도 일부 반환되었다. 그러나 윤태서는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남원에 남았다. 장터 근처의 작은 서당을 열었다. 서당 이름은 모사제라 했다. 모래 위에 쓴다는 뜻이었다. 글을 배울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덕삼이가 첫 번째 제자였다. 한도윤은 다음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다. 남원을 떠나는 날 한도윤이 윤태서에게 벼루 하나를 선물했다. 이제는 모래 위가 아니라 종이 위에 쓰시오. 윤태서가 벼루를 받아들었다. 오래된 먹벼루였다. 한도윤이 말했다. 이것은 윤 판서 어른이 나에게 주신 벼루요. 내가 어른 문화에서 글을 배울 때 어른이 글은 도구가 아니라 마음이다 하시며 주신 것이요. 이제 어른의 아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요. 윤태서가 벼루를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의 손때가 벤 벼루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도윤이 돌아선 뒤 윤태서는 서당 마루에 앉아 벼루를 내려다보았다. 옆에서 덕삼이가 붓을 쥐고 끙끙대며 글씨를 연습하고 있었다. 스승님, 이 글자가 안 돼요. 윤태서가 덕삼이의 손을 잡아 붓을 함께 움직여 주었다. 천천히 하면 돼. 글은 도구가 아니라 마음이란다. 덕삼이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윤태서가 웃으며 서당 마당의 모래를 가리켰다. 옛날에 스승님은 종이도 벼루도 붓도 없었단다. 그래서 모래 위에 글을 썼지. 그런데 말이야, 모래 위에 쓴 글이 종이 위에 쓴 글보다 못한 게 아니더라. 덕삼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요? 그럼. 글은 어디에 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쓰느냐가 중요한 거란다. 서당 마당에 바람이 불었다. 모래 위에 어제 덕삼이가 연습한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윤태서가 마당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바람이 모래 위에 글씨를 지웠다. 그러나 마음에 새긴 글은 바람도 지울 수 없었다. 장터의 거지 바닥이는 사라졌다. 그러나 남원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했다.
모래 위에 쓴 글 한 줄이 고울 하나를 뒤흔든 그날을. 그리고 장터에 갈 때마다 모래바닥을 내려다보곤 했다. 혹시 또 누군가가 글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